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폭염 속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제법 선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달 초 출발 새아침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1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자 이익이었었죠.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리는데 이들을 통한 금리를 챙기는 은행들이 이익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요. KB금융과 신한, 우리, 하나금융 등 4개 금융지주 회사들의 순이익이 모두 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4개 시중은행 직원들의 석 달치 월급이 중소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차치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서울페이의 지속 가능한 실효성 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네, 찜통더위 속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서울시장의 옥탑방 생활이 가계부채에 휘달리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달랠 수가 있을까요? 네, 폭염 속 무더위처럼 피부에 와닿는 시장 친화적,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휘청거리는 서민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연결해서 어려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걸렸어요. 저도 봤습니다, 어제. 네. 자, 이 의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한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사진도 함께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네, 것일까요? 저는 후자가 느껴졌습니다. 역시 예, 그렇겠죠. 예. 네. 그동안 이 주중 북한 대사관 그 정문옆 외부 게시판 주로 체제 선전 내용으로 이제 채워져 왔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북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주로 이렇게 내걸렸는데 이게 또 좀 시점도 좀 묘합니다.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 그러니까 지난 27일 그 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찍은 사진, 1차, 2차 두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1차 때 사진 3장하고 2차 때 사진 1장 수록을 했고요. 아울러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 당시 찍은 사진 4장도 이제 함께 이렇게 올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의식한, 당연히 이게 이제 외신들이 좀 주목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속에 지금 기획 탈북설에 휩싸인 그 탈북 여종업원 12명 있잖아요. 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일에 이거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로 이제 여겨지는데, 북한도 최근에 지금 이들 송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계속 지금 이제 약간 위협성 발언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 참 보내도 문제고 계속 또 끌어안고 있어도 이게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고. 저는 사실 이 이야기 접하면서요. 지난주 노회찬 전 의원에 묻혀서 부고가 좀 뒤로 좀 미뤄진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최인훈 선생의 그 광장. 그 남과 북도 아니고 제3국을 선택하잖아요. 소설 속 주인공이. 결국은 제3국에 또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하여튼. 좀 비극의 한반도 과거사인데 말이죠. 이게 지금도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소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제 문건 작성 책임자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지난주에 이제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그 한민구 전 장관도 이제 해외에 못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이제 취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26일에 일단 군과 검찰로 합동수사단을 이제 꾸렸고 네네. 이번 주 중으로 이 합동수사단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한민구 전 장관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전 장관은 뭐 자신이 이걸 지시했다라고 언급하기도 이제 했고 또 기무사 실무자 대부분이 또 이 지시자로 또 지목을 한 네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입국할지 사실은 좀 불투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 같은 것을 좀 이제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해서 예. 수사를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이 합동수사단이 또 이 한 전 장관과 이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출입 기록도 분석 중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청와대에서 이제 과연 누가 관련이 됐는가 이것도 지금 이제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뭐 이 김관진 전 그 안보실장과 더불어서 또 박흥렬 전 그 경호실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또 그리고 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예. 그 당시에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또 이 우병우 민정수석도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전히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내내 이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망 소식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연루설이 이제 화제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약간 좀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거론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네네. 이 지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탈당을 좀 요구를 예. 그런 상황이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좀 역시 표결집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에 대해서 이 친문계가 좀 거부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좀 친문계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예. 이 지사가 과연 글쎄요 탈당할까요? 전 안 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찌 됐건 나머지 두 명의 또 후보도 그냥 있는데요.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이 고 노회찬 의원 그 사망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예.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고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더욱 잘못된 선택이며 이를 미화하는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을 싹 이제 긁은 거죠.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이 지난주 내내 좀 불편해했던 부분을 이제 싹 부각을 시킨 겁니다. 예. 역시 이제 뭐 그 약간 그 보수 진영에서의 본인의 존재감, 네네.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미국 가면서 페이스북 안 하겠다고 하더니 예, 이분도 참. 네. 예전에 보면 미국에서 그 MB 대통령 그 내외분이랑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어느 분이랑 어울리시는지 없어서 또 페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자,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이 좀 의혹 내용을 논의할 청문회가 이제 시작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진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속에 이제 외국인 신분이었던 조현진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해서 진에어 등기사로 등록됐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면허 취소를 이제 계속 검토를 해 왔는데 지난달에 결정하기로 해놓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 진에어 측의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좀 더 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를 오늘부터 이제 8월까지 한 3차례 정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는 대목이 뭐냐면요.
이 불법 행위만을 생각하면 면허 취소가 마땅한데 네네. 이 경우 진에어 직원들이 대량 실직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칫 소송 전에 14일 경우에 불법 행위를 좀 방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 노조도 지금 직원들 대량 실직 문제와 관련해서 면허 취소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요.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청문회를 또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예약을 한 이용객들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이 있었죠. 8명 후보 가운데 3명이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3명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비문으로 불렸던 분이시죠. 요즘에 신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먼저 컷오프 통과 뒤늦게나마 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컷오프 안 당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찍어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본선이 남았는데요. 8월 25일이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당장 본선 치른다면 승리 가능성 몇 프로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좀 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김진표 두 후보님은 총리, 부총리, 당대표를 겪으셔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저 송영길은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지 저의 진면목을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릴 기회가 처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는 북한 가운데서도 아주 저 위쪽까지 올라갔다 오시면서 그래도 많이 등장하셨잖아요. 네, 뭔가를 이제 뚫어보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 같은 분은 가장 먼저 이해찬 의원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지금 보면 함께 뛰셨던 박범계, 이인영, 최재선, 김두관 의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우군들이 이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주장하는 바가 저와 일치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저의 지지를 표시를 했고요. 최재성 의원님과도 한번 만나서 같이 상의할 생각이고 그분의 주장하는 당적 신방안이 저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이해찬 의원께서는 당대표 선거는 본인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어요. 이와 상응하는 송 의원께서 좀 의지를 피력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이해찬, 김진표도 훌륭한 선배님들과 경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찬 후보님은 이미 국무총리, 장관, 당대표 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후배 세대에게 기회를 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희 나이 또래가 각 사회 영역에서 기업체라든지 각 관공서라든지 다 지금 최정점에서 이 나라를 끌고 가 있는 주역 세대가 지금 56세, 60년대생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프랑스 축구팀이 티에르 앙리, 지네디 지단만을 그리워하면서 그들만 찾고 세대 교체에 게을리했다면 지금 같은 음바페나 그리즈만, 포그바 같은 신진 기회를 동행해서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을 가능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사례로 들으시면서 아주 좀 쉽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봉화마을 가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만나고요. 결국에는 컷오프 이후에 바로 만났다는 의미는 결국엔 김경수 지사가 이해찬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저는 당연히 찾아가서 만나신 거 잘했다고 보고요. 저도 찾아가서 만나 뵐 겁니다. 저는 이미 3달 전에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님을 만나 뵙고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격려의 말씀도 들었고요. 또 저도 갈 겁니다. 봉화마을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다 똑같은 우리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질문은 청취자분들이 참 많이 궁금해해서 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 문제인데요. 뭐 실제로 김진표 의원께서는 탈당 문제를 좀 발언을 하셨고요. 자, 그 송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지금 김부선, 김영환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조폭 관련 의혹이 새로 등장해서 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당 여부보다 이것은 사법 처리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당내 경선에서 이것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보다는 분명히 부정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 같은 그 요인이 자꾸 확산된다는 것이 당의 그 선명성, 정체성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인터뷰한 내용도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서 우리 집권 여당답게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안심과 희망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의 이런 논쟁들은 사실관계가 현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경찰 수사 결과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수사할 거로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초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개 멘트를 할 때 그 3명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비문으로 불렸던 분이시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엔 뭐 신문이라는 표현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신문이라는 게 새로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부류로 이렇게 좀 묶일 수 있는 후보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친문표가 송영길 의원에게 올 수가 있을까요? 결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기부터 문재인 후보님과 정치를 한 건 아니었지요. 사실 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러나 제가 2012년도 경선 때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또 더구나 이번 경선 때는 제가 경선 단계에서부터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시자마자 러시아 특사로 대통령 4강 외교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셨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3명의 후보 중에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뒷받침하면서 6월 22일 날 모스크바에 가서 한나 정상회담에 배석까지 하고 뒷받침하고 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비문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과 대통령님이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신문이라는 표현을 뭐 굳이 한다면 신문,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이지스함이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이 집행관서가 느끼는 그 애로점과 안타까움을 4년 동안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행위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고 진짜 억울하게 비판당할 수 있는지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님의 그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는 이지스함이 되겠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문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스함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62%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럼?
여러 가지 사실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나 최근에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중소기업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진단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만드는 적극적 행정과 그런 우리 당정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우리 국회의원 129명이 정말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받고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장관님들에 비해서 훨씬 국민들을 피부로 접하고 서민들을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네. 생생한 민심을 전달해서 장관님들이 하는 정책이 실제 현실과 유리되지 않도록 그 갭을 좁혀나갈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면 장관이 열심히 일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내각을 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다 이것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예. 너무 바쁘십니다. 네네. 사실 해외 일정이나 외빈 접견에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장관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정책을 끝까지 토론하고 같이 점검해볼 시간이 대통령님한테는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당이 해야 되거든요. 당이 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정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적시에 맞는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경제 현안 말씀 잠깐 언급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지요? 우리 최저임금 인상 추세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아픈 문제는 여러 가지 상가 임대료 문제, 가맹점, 할인,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문제,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형포라든지요. 그와 동시에 제가 제시하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대안은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것도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으로서는 가장 큰 지출 요인인 이 주거비와 사교육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네네. 우리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여력을 만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송년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 예. 이미 한 5,000여 정도의 회원이 모집돼서 곧 다음 달쯤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은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5년 동안 준비해온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주거 비용을 10% 수준으로 낮춰주게 된다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네. 보통 우리 서민들의 자기 소득의 한 25%에서 30%를 주거비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만 낮춰주더라도 소득의 15%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발생해서 영화관에도 갈 수가 있고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완성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장 재직하시면서 이 같은 정책 추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직접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도화 지역에 제가 최초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해서 8대1로 바로 100% 분양이 돼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누구나 집은 완성된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예.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이 안 돼서. 예, 예. 이것을 보고 박근혜 정권의 서성환 그때 국토부 장관이 뉴스테이라는 정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인천시에 만든 도화 누구나 집 바로 옆에다가 1호 뉴스테이를 집을 만든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뉴스테이의 문제점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최초의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시기에 시세로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주택 가격 상승폭을 전부 소비자한테 거주자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10년을 살더라도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네네. 단순한 임대차와 다른 어떤 준물권적 소유권을 갖는 개념으로 혁명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요. 그 한반도 네. H 정치 벨트를 구축할 유일한 후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영원한 문제 또 남과 네. 북의 문제 모두 다 포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선언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했던 USB 속에 들어가 있는 게 H벨트의 내용입니다. 네네. 환황해 경제벨트와 환동해 경제벨트. 네네.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추진했던 것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북방경제와 환동해벨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스, 철도, 전기, 전력, 통신을 연결하고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부산항과 울산항이 그런 허브항이 됨으로써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것이고 이 항로 개척을 통해 조선산업을 연결시켜서 우리 거제도를 비롯한 침체되가 있는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라는 이런 구상입니다. 네네. 이게 북방경제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고 환황의 경제권은 중국과의 관계에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곧 마윈을 지금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그 인맥을 통해서 중국의 자본과 우리 한국의 자본의 그런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나중에 개성, 해주, 인천 이게 홍콩, 심천, 광저우처럼 주강 삼각 지역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불꽃이 되었던 것처럼 예.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 경제의 그런 에너지가 인천, 개성, 해주에서 삼각 경제자유지역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이 플랜을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병준 카운터파트인데 말이죠. 제1야당의 대표 김병준 전 총리의 최근 행보와 관련된 그 후보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김병준 위원장님은 그 홍준표 전 대표와 달리 정책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최근 국가주의 정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하고 싶은 게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이려고 했을 때요. 네네. 그때 최경환 의원이 제가 기재위 간사였고 제가 여당 간사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이것을 연기금 사회주의다 그래가지고 네네. 주식 투자 비율이 그때 4%밖에 안 되는데 이걸 반대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야 블루칩 국가기관 산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고 네. 또 외국 투기 자본의 적대적 예매로부터 우리 기업을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지금 12% 이상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증권협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386 운동권 출신인 송영길 의원이 오히려 예.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네네. 이한구 비롯해서 이 박근혜, 최경환 이런 분들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이걸 반대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 지금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의 국가주의 논란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을 해보고 싶고요. 예.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한번 김병준 위원장과 한번 공개적으로 TV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요즘 소상공인들의 부담 가운데 하나인 그 카드 수수료 이것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소상공인의 부담 중 하나인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 예정하고 있는 제로페이, 흔히 서울페이로 알려진 것이죠. 수수료 0원, 수수료를
없게 한다 뭐 하는 제도 있죠. 그런데 이 서울페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온라인하고 모바일 환경 기반으로 한 핀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결제 플랫폼인데다가요.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카드 수수료의 그 결제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연결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서울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현금 체크카드 기능을 그 모바일상에서 카드 없이 네네.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요. 네네. 기존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상용화되고 있는 것 몇 개의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그 기업들을 은행과 연결하는 허브적인 구조를 서울시에서 구조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경감시키겠다 그런 얘기고요. 기존의 체크카드는 0.3%의 수수료가 있는데 요 서울페이는 그 수수료를 아예 없애겠다. 네네.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은 그 스마트폰이 네. 있으면 그걸로 그냥 그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치페이와 알리페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스마트폰에 이제 그 페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단말기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제 은행에서 있는 현금이 바로 그 판매자의 은행으로 그 송금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같은 그 페이 시스템이 정착화되기까지는 어떠한 그 과정이 좀 필요한가요, 지금? 기반이 다 갖춰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뭔가를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나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인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들을 많이 줬고, 네네.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 서울페이나 소상공인페이를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본인들이 느끼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제로가 된다고 하면 뭐 월 4천만 원 매출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월 한 5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경감하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인프라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게 되는 그 규모, 금액 네. 이것이 그 부담의 현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요?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신용으로 구매할 때 그 결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라고 하는데 네네.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빚으로 구매하잖아요. 예. 근데 그 빚으로 구매하는 그 수수료를 판매자가 대신 대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소상공인들 중에 그 3억 미만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카드 수수료를 0.8%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억에서 5억 미만 사이가 1.3% 그리고 5억 이상이 2.3에서 2.5%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말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예, 연매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작 이 제로페이가 그럼 적용이 되면은 네.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만큼의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만큼 이제 혜택이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죠? 금액에는 뭐 5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네네. 예, 그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 50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과연 물론 그 어려운 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한테 적지 않은 도움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도움이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의 제기도 있거든요. 또 다른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이제 부분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카드 수수료의 문제는 카드 수수료의 그 자체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제로페이는 너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다 써서 이제 요거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정부 여당에 많이
이렇게 요구도 많이 했고 카드사들과의 어떤 협상권도 좀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네네. 이게 원래 근본적인 그 문제를 다른 거로 대체하는 거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소상공인 연합회나 소상공인 그 단체들은 사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선하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가맹점들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정부에 그리고 많이 요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또 뭐 데모도 많이 해봤고 뭐 투쟁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꼭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자꾸 이제 대체시켜 버리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카드 수수료의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 수수료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죠. 네네. 뭐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관련된 그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연합회하고 연합회가 지금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제기해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상가 임대법이라든가 방금 전에 언급하신 이런 부분들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상가임대법이라든가 카드 수수료에 대한 그 원천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은 이제 입법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네. 그동안 뭐 단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로바로 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었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가 경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카드 수수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당장 제로페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내고 있었던 지속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던 카드 수수료가 당장 바로 이렇게 경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지금 그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배가 아픈 것에 대한 문제는 제껴두고 그 신체 구조나 그다음에 근육의 문제라고 이렇게 자꾸 치부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최저임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1인 사업장 소상공인들 가운데 그냥 자영업 해갖고 1인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최저임금이 이슈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1인으로서 운영을 하는 점포일 텐데요. 네네. 자,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 반대를 하는 것과 뭐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정말 국가 정책을 기준 삼는 통계를 기초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통계만 보고 있는 거지 현장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1인 사업장이라고 해서 고용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고용인들이 많이 있죠.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이제 신고하지 않는 그런 단기 근로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취약 근로자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거의 한 7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했으니까 1인 자영업자들의 근로자들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비공식적인 고용인들이 한 700만 정도 있다. 그런 현장의 어떤 현실을 배제한 채 이렇게 정책을 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변한다는 것은 정말 한탄스럽고 무식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